외로움의 문제가 확산이 되면 공동체가 붕괴됩니다. 함께 한다는 느낌이 없어요. 월드컵 정도 이벤트가 없으면. 16강 올라갈 때는 함께 한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죠? 아침에 시위하면 뭐가 늘어나냐면 이게 궁금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짜증이 점점 올라갑니다. 내 일상에 영향을 준다고,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외로운 게 혼자 있는 걸 뜻하는 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외로운 거는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겨요. 연결되어 있으면서 뭐가 생기냐면 끊임없이 그 사람의 일상생활과 내 일상생활이 비교가 됩니다. 나도 혼자 있지만 저 사람도 혼자 있고 나도 괴로운데 저 사람도 괴롭다. 그럼 난 덜 외로워요. 견딜만 해요. 그런데 이 사람도 행복하고 내 친구 얘는 잘 지내고 있고 얘는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나 혼자 고립되어 있거나 혼자 있거나 잘 안 되거나 이러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게 공교롭게 저희가 데이터를 조사를 해봤더니 2020년 코로나 1년차 때 우울증이나 자살 비율 있죠.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경향이 미세하게 덜 느껴요. 왜냐하면 그때 다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하고 다 혼자 있다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외로움은 역설적으로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생기는 거고 특히 불평등이 전제되어 있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게 이제 상, 중상, 중하 이렇게 몇 가지 단계가 나타나는데 경제적으로 조금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크게 느껴요. 가장 크게. 인간관계를 맺거나 이럴 때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뭐 만날 때 쓰는 비용 같은 것들이 있어야 만남이 지속된다 이런 전제가 있는 거죠. 저희가 그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외로움을 높게 경험하는 사람하고 외로움을 낮게 경험하는 사람들하고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나 행동 패턴이 조금 다른데 외로움을 높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낮게 경험하는 사람들 비해서 소통이 좀 어렵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말을 건네기도 조금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생활 패턴이 반복되면 막연하게 내 속에서 타인을 약간 부정적인 타인을 만들어요. 이 사람은 원래 이럴 거야. 나는 저기 가면 인정받지 못할 거야. 이러면서 막연하게 그 사회에 대한 이미지를 약간 조금 부정적으로 가지게 돼요. 그리고 요게 또 쌓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더 많이 가져요. 배제됐다는 느낌들을 더 많이 가져요.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감정인 게 뭐냐면 실험을 비슷하게 했던 여러 가지 뭐 생물 심리학이나 여기서 실험 같은 게 있는데 쥐 같은 대상물을 이렇게 실험 안에서 고립을 오래 시켜 놓으면 이렇게 동료 쥐가 들어왔을 때 좀 재밌게 놀고 그럴 것 같은데 공격합니다. 심지어 죽이기도 해요. 그리고 외로움하고 고립감은 상당히 공격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예요. 분노 표출 빈도가 훨씬 높아요. 화를 더 많이 내고 부정적 감정을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고립의 시대라는 책인데 노리나 하츠 런던 전경대 교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그 책 안에서 이분이 지적하시는 게 지금 글로벌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가장 기저있는 문제가 이 외로움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정치적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노리나 허츠의 분석에 따르면 자기 편과 아닌 편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을 이게 만들어주고 내 편이라 그러면 주장의 진위 여부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지지가 있을 수 있게 정서적으로 확 끌리니까 내 편이네 이러면 이제 일단 끝난 거죠. 이른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페이크 뉴스가 굉장히 잘 퍼질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이고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 주장의 진위 여부나 타당성 여부가 확인되는 과정이 없어요. 논의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금 디지털 알고리즘 때문에 이제 한쪽에 편향이 생기면 그쪽 관련된 정보만 더 막 홍수같이 쏟아지니까 균형 잡을 필요도 없다고는 신념처럼 강해지는 거죠. 혼자 있으면. 이게 정치적인 왜곡된 신념하고도 연결된다. 노리나 허츠는 그렇게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논문이 있었는데 그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김학준이라는 분이 일베와 관련된 거 가지고 석사 논문을 쓴 게 있어요. 그거를 시사인 천관율 기자가 그 논문을 분석해서 기사를 쓴 게 있는데 그거를 읽어봤더니 공교롭게 그 일베에 있는 그 분들을 실제로 인터뷰해보면 그러니까 온라인 공간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그 굉장히 강한 반페미니즘에 대한 막 거의 혐오에 가까운 발언들을 하는 사람도 오프라인에서 보면 그런 말을 대놓고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양순하고 가부장적이고 캐릭터 순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분들의 아주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통계적으로는 이분들이 소통에 아주 능하진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소통 과정이 없거나 오랫동안 고립돼 있으면 사실 자기가 믿는 신념이 잘잘못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고 신념처럼 굳어집니다. 점점 더.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끌어내서 소통의 공간으로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야 되는 미션이 공공에 있는데 그거를 여러 군데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노리나우트가 분석하는 그 외로움의 기원은 이 사람이 보는 거는 이 사람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그게 대처 때부터 시작됐다고 아예 원인 분석을 아주 미리부터 해요. 80년대의 대처 수상이 비용 아낀다고 뭘 했냐면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이나 커뮤니티 공간을 다 비용 없애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들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복지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예를 들어서 그걸 다뤘던 노조도 이제 막 없애고, 그런 기조로 개인이 일상의 많은 부분을 감당해야 되고 공공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없어지면서 물리적으로 점점 고립이 되는 거죠. 여기에 가속화된 게 이제 한 그렇게 신자유주의로 20년 세게 밀어붙였는데 2000년 초반부터 이제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이 아주 일상화되면서 혼자서 뭔가를 다 감당할 수 있게, 이게 내가 무슨 공적인 공간에서 서로 뭔가 같이 한 게 없어도 일상이 0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랑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나 여론이 꼭 강한 여론이 필요한 정책들에 전혀 관심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연금 개혁 문제나 이런 게 막 광고도 하고 막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좌냐 우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좀 뒤로 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게 공교롭게 일본 상황도 되게 비슷한 게 있어요. 89년도에 엔고가 정점을 이루고 탁 깨져가지고 그 경제 위기가 시작된 게 92년도거든요. 버블을 딱 정점 찍기 92년도인데 사람들이 경제적인 현타를 느낀 게 언제냐? 92년이 아니에요. 96년, 7년 이때예요. 야마이치 증권이라고 97년도에 우리나라의 증권사, 대형 증권사 3, 4개 합한 정도보다 더 큰 증권사인데 요게 파산하면서 이제 여러 군데 도산하기 시작하거든요. 97년쯤 돼서야 이 경제 위기네? 이걸 느껴게 된 거예요. 그 부동산 버블,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깨졌던 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이슈나 시스템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 여기에 여론이 많이 움직여줘야 정책이 힘을 받아서 시스템 개선에 가잖아요. 한 번도 정부나 이쪽에 관심이 없었죠. 점점 더 관심이 없다가 이제 97년도에서 현타가 오니까 그때 이 여파로 우리나라 IMF까지 왔거든요. 그때 그 현상을 그 사이토 세이치로라는 교수가 사회의 극장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회를 극장처럼 이렇게 보고 힘들어지나 보다. 지금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회 이슈랑 외로움이 커지면 이게 분리돼 있어요. 자신의 문제라고 덜 느끼는 거죠. 외로움의 문제가 확산이 되면 공동체가 붕괴됩니다. 외로움이 있으면 아까 공격성이 높아야 된다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겠다는 생각들을 저희가 추적 조사를 해보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함께 한다는 느낌이 없어요. 월드컵 정도 이벤트가 없으면 16강 올라갈 때는 함께 한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죠? 그렇게 되면 사회 이슈가 뭔가 있으면 저기 시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 찾아본다. 이게 한 2018년도 조사엔 10명이 한 6명 정도, 10명에 5명 정도로 떨어졌다가 2020년도에 지금은 더 떨어졌습니다. 4명 정도 수준으로. 계속 떨어져요. 아침에 시위하면 뭐가 늘어나냐면 이게 궁금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짜증이 점점 올라갑니다. 내 일상에 영향을 준다고,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시민사회야말로 지금 딱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외로우면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 덜 불안하거든요. 외로움이 지금 가장 심리적으로 안 좋은 감정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고립되어 있는 3명이 줌으로 하면, 우리 상황을 공유하면 덜 불안하고 덜 외롭죠. 다 나오세요 한다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소소하게 그런 이벤트를 한번 마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시민나루 이전에 책놀이터 같은 데서 왜 점심 한번 드시러 오세요 했잖아요. 와서 즐겁게 점심 한번 먹고 조금 놀다가 이렇게 각자 사는 얘기 하다가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네. 소소하게 재밌잖아요. 근데 그런 모임이 지속되지 못한 게 좀 안타깝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자꾸 얼굴 보고 모여 있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아늑하네, 이런 느낌을 현실에서 좀 줘야 되는데, 다 이제 온라인 속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런 식의 이제 주춤거림이 더 심해지는 거죠. 특히 젊은 분들이 더 그래요. 만날 수 있는 계기나 기회나 어떤 식의 소통 과정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미하고 의미를 다 줘야 되는데 의미는 생각보다 재미있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의미가 생깁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뭐 할 때 의미 있다고 하는 게 전부 다 함께 뭔가 할 때예요. 혼자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 비율은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재밌어 하는 콘텐츠가 있으면 오늘 번개하실래요? 이렇게 가볍게 띄워보는 거죠. 그럼 뭐 3-4명이면 어때? 와서 간단하게 이런 책이나 영화나 뭐 이런 매개물 같은 걸로 재미를 함께 공유할 사람들 와서 영화 안 보고 영화를 얘기를 한다거나 책 안 보고 책 얘기를 한다거나 기본적으로 재미있어 하는 뭔가 소소한 걸 가지고 사람들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미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재미. 상대방한테 부담을 지우지 않는 관계가 지속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 오늘 그 계기를 생각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무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랑 같은 좀 다른 부서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생일 주간이라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부담 없이 그냥 준 거라 했는데 부담을 가지게 돼요, 저는. 그래서 밥을 한번 사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점심 일정을 잡다 보니까 부담을 가지셨나 봐요. 죄송하네요. 이 한마디가 오는 내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럼 부담이 없다는 게 내가 뭔가를 받았는데 책임이 없다는 상태를 뜻하나? 타인에 대한 책임에 관련된 거예요. 그거를 끊임없이 놓아야 된다는 가치로 2000년대 이후에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취향의 문제로까지 가잖아요. 이제 모든 선택이 타인에 대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식이니까 취향대로 골라. 타인에 대한 책임이나 부담을 덜 지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지나왔는데 그래서 SNS의 관계는 끊으면 끝나요. 외로워지는 거죠. 이 문제는 양날의 칼 같은 거예요. 재작년에 되게 유행했던 동백꽃필 무렵의 그 동네 보면은 동네 아줌마들이 어떤 집에 숟가락 개수도 다 알아요.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 내내 따뜻하거든요. 아늑하고 안전하고. 다만 현실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부담스러울 거예요. 간섭이고 억압이고 또 그 경조사 있으면 또 가봐야 되고 이 부담과 양날의 칼에 있어요. 타인에 대한 부담을 어디까지 우리는 책임을 지고 어디까지를 선택권을 남겨놔야 되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선배 세대들이 그런 책임을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방관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임을 지는 게 생각보다 부담스럽지만 재밌네. 생각보다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이게 안전하게 하는 사회를 준비해주는. 그러면 믿고 후배들이 요 동아줄을 믿고 한번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하는 거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